네, 안녕하세요. 복수전공 관련해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어, 토요일이랑 이제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좀 따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에타에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서울 캠퍼스 친구들도 보라고 이제 코파스에도 올리기는 했는데, 근데 약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AI랑 어떻게 티키타카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경제 그 서울 캠퍼스 전경대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붙은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맙게도 자기 이제 학업 계획서를 공유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 공유를 하고 이제 분석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런 표현은 이제 되게 많이 썼었죠. 이제 이중전공이랑 복수전공을 이제 대비를 해서 이중전공, 그러니까 이제 제2전공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영주권이고 복수전공은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중전공이랑 융합전공, 학생 설계전공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제2전공이라고 합니다. 제2전공이 영주권이라면은 복수전공은 이제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막 북한학과인데 세종 캠퍼스에 이제 북한학과 학생인데 서울 캠퍼스 정경대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이중전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저는 서울 캠퍼스 정치외교학과에서 거기 이제 졸업 학점만큼 이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계속 있을 권리가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서울 캠퍼스에서 주관하는 서울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캠퍼스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약간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서울 캠퍼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왜? 난 영주권자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제2전공, 이중전공을 한 게 아니라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정치외교학과로 복수전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행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학칙에 이제 보면 이제 행정상으로 이제 서울 캠퍼스 학생이 돼요, 제가. 행정상으로. 일단은 졸업을 이제 유보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그런 새로운 학적이 생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뭐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나박사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랑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실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 있는 티오를 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일단은 그런 복전이 사실상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편입이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인 효과만 얘기를 한다면은 학사 편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편입에 대해서 약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편입학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편입이라고 한다면은 2학년 2학기 이상을 수료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편입학 전형입니다. 근데 학사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학년 이상 이제 졸업을 한 사람이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진입 자격이 있고 진입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한다면은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아니라 이제 진입을 할 때 이게 어떤 게 그게 있냐면은
어, 아예 제1 전공 있잖아요. 세종 캠퍼스에서 한 거랑, 뭐 만약에 뭐 제2 전공이 있다고 하면 제2 전공까지 해가지고, 그것들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이제 충족을 시킨 다음에, 졸업을 이제 유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서울 캠퍼스 학적을 새로 받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사 편입이랑 이제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사 편입도 전적대를 졸업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졸업 유보긴 하지만, 복수 전공이라고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보면은, 어,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만요.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학적이 말소가 되진 않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학사 편입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전 학교를 전적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학적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학적이 생기는 것뿐이지. 복수 전공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획결하려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잘못 적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는데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은 졸업장이 이제 제1 전공한 거랑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한 거랑 따로따로 나온다라고 이제 서울캠도 그렇고 세종캠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개념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장은 뭐 제2 전공을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졸업장은 한 장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 졸업장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졸업 증명서가 따로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스톱 센터 가면 이제 졸업생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서울캠이나 세종캠 졸업생분들은 원스톱 센터 가면은 이제 그걸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졸업 증명서를.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을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래 제1 전공이랑 제2 전공 그거를 이제 병기가는 졸업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졸업 증명서로서는 복수 전공한 졸업 증명서를 각각 이제 두 장씩 이제 한 장씩 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총 두 장으로 해서. 근데 이중 전공을 했다. 아니면 뭐 융합 전공이나 학생 설계 전공을 했다. 그러니까 제2 전공을 했다.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치마 전공을 했다. 그럼 그것만 이제 나와 있는 졸업 증명서 한 장만 나오는 거죠. 졸업장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구도입니다. 복수 전공이 일단 학사 편입에 가깝다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소속 변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소속 변경이 지금은 조금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마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소속 변경이 이제 2학년 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소속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소속 변경을 그러니까 소속 변경도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캠퍼스 내 소속 변경이 있는데 그건 전과라고 하고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뭐 전과가 맞기는 한데 근데 캠퍼스 간 소속 변경에 한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2학년 2학기를 이제 설정 캠퍼스에서 마치고 만약에 소변을 이제 붙었다. 그럼 이제 3학년 1학기부터는 이제 서울 캠퍼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소속도 서울 캠퍼스 학생이 돼가지고. 근데 이 경우엔 기존에 세종에 있던 학적이 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반 편입이랑 마찬가지죠. 일반 편입도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존 학적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기존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새로운 대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소속 변경이 이제 효과 면에서 본다면은 일반 편입이랑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죠, 일반 편입이랑.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약간 유념을 해야 될 게 복수 전공을 하든 소속 변경을 하든 학번 자체는 유지가 돼요. 학번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행정상이 소속이 바뀔 뿐이고 행정상이 이제 새로운 서울 캠퍼스 소속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증이 발급이 됩니다. 새로운 학생증이. 일단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얘기를 드렸으니까 패스. 그럼 이제 복수 전공이 그러면 이중 전공, 융합 전공, 학생 설계 전공보다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는 없어요. 그냥 이제 복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복수 전공을 할 때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세종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복수 전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전을 할 때 이제 단점은 세종 캠퍼스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미래인재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경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교수학습 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단과대나 학과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몇 개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참여를 하고 뭘 하면은 포인트를 주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이제 쌓아서 그걸 하면은 나중에 장학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제도는 세종 캠퍼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복수 전공을 했다. 그럼 행정상의 소속이 서울 캠퍼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프로그램들,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서울 캠퍼스 소속이 되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인프라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교환학생을 얘기를 했는데, 뭐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을 보면은 뭐 칸칸도르츠급 일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 다수 배출한 이제 독일의 이제 지역 명문 대학이라든지 약간 그런 학교들랑 그런 알짜 학교들이랑도 이제 교환을 학생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이 그렇게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서울 캠퍼스 교환학생 협정 맺은 학교들을 보면 되게 거의 세계 탑급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이제 예일 대학교랑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서울 캠퍼스랑 교환학생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뭐 도쿄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토대,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그리고 뭐 중국의 북경대, 칭화대 거기 다 이제 서울 캠퍼스랑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서울 캠퍼스 학적을 얻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동등하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세종 캠퍼스 학생도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제 후배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 캠퍼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저 학교들이 이제 서울 캠퍼스랑 협정을 맺은 거지 세종 캠퍼스랑 협정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서울 캠퍼스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티오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도 이제 남는 티오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지원하는 세종 캠퍼스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학들 있잖아요. 뭐 예일대나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라든지 뭐 동경대, 북경대 이런 곳들이 그냥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이 저는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들이 과연 티오가 남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뭐 남을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게? 그게 뭐 코로나 같은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홀 캠퍼스 선에서 이미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 학생이 아무리 이제 뭐 이제 서울 캠퍼스에 이제 이중 전공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랑 경쟁해서 거기서 이제 꽈탑을 하고 이제 뭐 토익, 토플이 뭐 만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력으로서 이제 압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 캠퍼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이 티오를 가져오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또는 뭐 소속 변경을 해서 또는 뭐 편입을 해서 서울 캠퍼스 학적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랑 그제 이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못 드린 게 아직 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해요. 일단 복수 전공이 되면은 일단 서울 캠퍼스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에 이제 제약이 줄어드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실질적인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무슨 얘기냐면은 어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교환학생 그거를 할 때 두 학기 이상을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이 교환학생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세종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세종 캠퍼스 졸업이 유보가 된 상태에서 서울 캠퍼스 학적을 이제 새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학적을 받았다기보단 뭐 그게 그거 같긴 한데 서울 캠퍼스에 이제 새로운 행정상 소속이 돼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졸업 증명서 두 개 나오는 것처럼 공언을 둘 수 있듯이.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전에 세종 캠퍼스에서
못해도 한 최소 6학기에서 최대 한 8학기 정도, 뭐 최소 6학기에서 8학기 정도를 이제 수학을 하고 왔을 텐데, 과연 그것도 이제 두 학기 했던 걸로 인정을 해주느냐? 일단 그 여부가 일단 확인이 안 돼서, 그건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복수 전공으로 진입한 학기에서 두 학기를 하고 두 학기를 그걸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복수 전공의 경우는 수업 연한이 두 학기입니다. 4년제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해서 그걸 수업 연한 두 학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정규 학기가 아니라 이제 수업 연한을 지나버렸으니까 초과 학기잖아요. 초과 학기에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교환학생을. 근데 이제 또 규칙이 또 뭐가 있냐면은, 막학기에는, 막학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교환학생이든 학점교류든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막학기나 이제 초과학기에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아마 서약서를 아마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이제 오피셜 채널에다가 한번 문의를 넣었는데 그거는 한번 아직 답변은 안 왔거든요. 만약에 답변이 오면은 제가 따로 한번 레타에다가 한번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채팅방에다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서울 캠퍼스 뭐 사실 교환학생 말고도 여러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 좀 애매하긴 한데 다른 것들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무슨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 캠퍼스의 이제 경력개발센터에 해당하는 이제 SSC라고 있거든요. 이제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라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원래 24년도였나? 25년 초였나? 그때까지는 원래는 세종캠 학생도 이용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갑자기 이걸 막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서울캠 학생들만 하게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이거 좀 세종도 열어주고 서울도 서로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건 뭐 앞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복절을 한다 하면은 SSC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거기 SSC는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세종캠 포털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조회는 지금은 안 될 텐데, 거기 한번 저는 이제 예전에서 아니까 거기 프로그램도 해봤었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그냥 고시 관련해서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현직자 교우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세종캠에서도 뭐 교우 멘토링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서울 캠퍼스 하는 게 좀 더 본격적이거든요. 약간 코멘토에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서울캠 복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전이 이제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건 아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 정도.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원 자격이 있고요. 진입 자격이 있어요. 진입 요건이 있어요. 지원 자격, 진입 요건,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ROTC를 세종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럼 서울 캠퍼스 복수 전공에 이제 지원을 못 합니다. 이건 쿠피드 공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100이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진입 자격이 아니라 지원 자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1전공 플러스 제2전공 졸업 욕구 학점을 100% 충족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지원 자격이 아니라 진입 자격입니다. 진입 자격. 진입 자격이고, 그리고 정규 수업료랑 충족을 해야 된다. 이것도 진입 자격입니다. 사실 이게 정규 수업료랑 충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졸업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약대라든지 의대 같은 경우는 6년제지만 그냥 의대, 약대, 건축대를 제외하면은 거의 어지간한 학과는 거의 4년제거든요. 서울캠이나 세종캠이나. 근데 이제 이거는 양 캠퍼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어, 4년제면 이제 수업 연한이 8학기예요. 왜냐면 한 학기 두 학기잖아요. 아니, 1년에 두 학기잖아요. 그럼 4년이면 8학기겠죠? 그냥 8학기가 수업 연한이고, 그 수업 연한을 이제 벗어나면은, 그건 이제 초학기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 이제 8년 동안 이걸 이수를 해야 된다. 수업 연한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게 있는 게,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기 졸업을 이제 미니멈으로 이제 한 학기를 할 수 있고, 맥시멈으로 하면 두 학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학기를 줄인다고 치면은 수업 연한이 이제 6학기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 조기 졸업도 아마 평점이 한 4.0이 돼야지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GPA가. 근데 일단 이걸 충족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만약에 안암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겠다, 수능 캠퍼스 학생이. 그러면은 3년 안에 이걸 다 끝내버리고, 1전공을 그냥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 복수 전공으로 이제 안암을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국가장학금 1, 2유형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4년제 기준으로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8학기를 이제 풀로 채우고 복전으로 이제 서울 캠퍼스를 들어왔다. 그럼 이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미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못 받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년 조기 졸업을 때려버리고, 그거를 이제 졸업을 유고한 상태에서 이제 서울 캠퍼스로 이제 복수 전공 진입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슈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엔 이제 수업 연한이 이제 추가로 1년이 주어져요. 복수 전공 따로 해가지고. 그럼 뭐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교내 장학금들이 있을 텐데, 그걸로 뭐 커버 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 장학금으로 뭐 커버를 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뭐 근데 좀 어지간하면은 그냥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 캠퍼스로 넘어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학점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GPA 2.5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그 지원 자격이 생겨요, 복수 전공. 근데 저는 이런 학점을 가진 사람이 독전이나 이중을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고고익선이에요, 학점은. 일단은 그렇고, 네, 뭐 이거 제가 얘기한 거 나왔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에 잔류하는 게 좋냐, 아니면 제2전공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냐. 되게 뭐 말은 많은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다 트레이드 오프예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세종팀에서 계속 바탕을 찍어서 거기서 이제 7급 특채로 들어가겠다. 그런 서울 캠퍼스 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세종 캠퍼스에 잔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서울 캠퍼스 라이프는 즐기고 싶은데 근데 굳이 구태여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약간 고생하고 싶진 않다. 그럼 이제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 학생 설계 전공 같은 제2 전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교환 학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 작업이라든지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거를 이제 동등하게 경정해서 진짜 실력으로 이걸 해서 티오를 좀 뺏어오고 싶다. 그럼 복수 전공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니즈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일단은 제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학계에서 특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계 자 학계에서 특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AI랑 이제 티키타카를 어떻게 잘해서 학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할 것이냐. 물론 이게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AI한테 다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약간 좀 굴리는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정경대 경제학과 합격한 친구의 학계서를 직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어요. 노트북 LM이 있는데 LLM이 아니라 LM이에요. L이 하나예요.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랑 카피킬러를 이제 교차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좀 화면을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이게 노트북 LM이거든요. 노트북 LM인데 이게 뭐냐면은 음, 여기 왼쪽에 보면 출처가 있죠. 출처가 있고 소스 추가가 있습니다. 소스 추가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채팅창이 있고 오른쪽에 스튜디오 창이 있죠. 뭐 스튜디오에 대한 건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AI를 학습에 어떻게 공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 소스 추가를 보면은 PDF 소스 추가를 이걸 누르면은 파일을 이제 업로드할 수 있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웹사이트 링크나 유튜브 링크를 붙여놓을 수 있고 그리고 구글 노트북 LM이 구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도 연동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복구를 하거나 내가 이제 뭐라고 글을 막 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해서 하면은 얘가 그 파일을 학습을 해요. 그리고 파일들은 대충 이런 유형의 파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음성 파일도 넣을 수 있고요. PDF도 되고 TXT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유념을 해주시고 일단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역사, 경영, 정치, 당권화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쪽 세 분야에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을 다 여기 학습시켰거든요. 아,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는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책들 다 제가 샀던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되판 것도 있고, 이제 뭐 선물로 준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돈 주고 샀던 책들은 맞고요. 이제 저만 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책들을 다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AI 쓴다고 하면은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GPT랑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걔네들을 이제 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들 이제 뭐라 하면은 LLM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트북 LM은 L이 하나죠. 이거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랭귀지 모델. 그냥 언어 모델. 거대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 그냥 언어 모델. 근데 이제 제미나이나 GPT 보면은 얘네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되게 엄청 막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원인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걔네들이 쓰레기 데이터를 먹어서 그렇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온갖 정보를 다 첨부를 하는데 그 첨부하는 정보라고 하는 게 뭐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권위 있는 학술 논문 사이트일 수도 있지만 나무위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이제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싸지른 똥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쓰레기를 먹어서 쓰레기를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각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노트북 LM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냥 언어 모델이잖아요. 제가 학습시킨 거에 한해서 얘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만 잘 먹인다고 하면은 환각이 이제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지간해서는. 아, 물론 이제 얘로 이제 외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도 있긴 한데 노트북 LM이 올해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걔가 이제 외부 정보를 얘기를 하더라도 언급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부 출처를 참고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신뢰성이 좀 높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각이 어쩌다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데이터를 먹인 사람이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냥 이상한 데이터를 먹여서 그래요. 잘못된 사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먹였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를 먹였는데, 서로 상반된 사실이 적혀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각각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충돌이 돼서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큰 데이터를 여러 개를 엄청 먹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법전을 엄청 먹인 거예요. 이것저것. 그럼 얘가 이제 조금 약간 데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얘가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환각이 이제 별로 안 일어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몇 개월에서 1년 이내? 정말 길어도 2년 정도면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서 노트북 이름에서 만약에 환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본인을 먼저 제일 의심해야 돼요. 노트북 이름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학습을 시켰잖아요. 제가 이제 역사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학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동양사학과에 김호동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목민족사 쪽으로 되게 권위자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소중국이랑 대중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물론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국제정치학에는 또 극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역사의 이 개념이랑 국제정치학이라는 개념이 연결이 가능하고 이거를 약간 조합을 하면은 약간 이런 6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중국 단극체제에서 대중국 다극체제까지 해서 6개의 우려가 약간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 중국의 역사가 이 유형 중에 시대별로 어느 유형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한국 왕조의 사회 정책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이거 관련 책을 다 읽었지만 얘도 지금 책을 학습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얘가 이걸 제가 읽은 책을 얘가 참고를 해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되게 연결고리를 찾아내거든요. 얘가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학업 계획서를 쓴다고 할 때 이제 뭐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기존 전공이랑 그리고 자기가 복수 전공이든 이중 전공이든 아니면 뭐 편입이든 그쪽으로 할 전공이랑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원래 제일 전공이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전공했던 게 있을 텐데 그걸 여기 노트북 LM에서 다 먹이는 겁니다. 논문이든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정리한 자료든 아니면 뭐 단행본 PDF든 해서 이걸 다 먹입니다. 그거를 다 먹이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각 학과별로 해서 그 강의 계획서를 다 참고할 수 있잖아요. 서울캠, 세종카메라 없이 다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복전을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 텐데 그 학과의 이제 강의 계획서를 각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강의 계획서를 찾아보면은 거기 안에 그게 나오거든요. 어떤 논문이랑 어떤 단행본을 참고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리스나 DBPR 같은 데 가서 찾아가지고 그 논문을 여기 노트북 LM에 또 먹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노트북 LM이 이제 본인이 원래 공부했던 전공이랑 그리고 본인이 복수 전공 하고 싶어 하는 곳에 논문을 다 먹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 자료들을 읽고 얘 노트북 LM이랑 한번 티키타카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이랑 역사를 연결을 했던 것처럼 본인의 원리 전공이랑 복수 전공 하려는 학문을 서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텍스트와 텍스트를 교차시켜 보세요. 크로스 텍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인사이트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여기 인사이트가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메모 하나를 PDF 하나로 해서 이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DF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아이디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약간 떠올리는 과정을 그걸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메모로 다 정리를 한 거고. 그걸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데 가서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데 들어가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일 먼저 떠요. 근데 이제 뜨면은 여기 이제 템퍼러처가 있고 그라운딩 윌 구글 서치가 있거든요. 일단 템퍼러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템퍼러처는 쉽게 얘기해서 일단 뭐 창의성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템퍼러처 값이 이게 높을수록 창의성이 더 높아져요. AI 창의성이. 근데 문제는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높아지면은 반대로 거기 반비례하는 게
어, 프롬프트를 우리가 뭐라고 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롬프트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노트북 LM이랑 티켓타카를 하면서 이미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를 했기 때문에 크로스 텍스트를 하면서 굳이 템퍼러처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그냥 0.15로 하거든요. 여기서 얘는 구글 AI 스튜디오가 해야 되는 거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롬프트에 최대한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0.15로 잡습니다. 이거 0.15로 잡고 잠시만요. 0.15로 잡고 0.15로 잡고 그리고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인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 그냥 구글링을 해가지고 구글 서칭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참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먹이면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글을 서칭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에도 이제 항상 좋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트북 LM에서 우리는 엄선된 자료로 해서 이미 다 그걸 해놨는데 굳이 구글 서칭까지 키면은 이제 환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버립니다, 그냥. 그라운딩 위로 구글 서치를 꺼버려요. 그리고 얘한테 이제 메모, 아까 노트북 LM에서 저장했던 메모들 여기에다 다 먹이고 이제 프롬프트를 쳐서 이제 하나의 이제 글을 만들거든요. 한번 예시를 보여주면은 이거 제가 메모 먹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메모를 먹이고 이 메모도 먹이고 이 메모도 먹였고 쫙쫙 먹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녹음 이건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플러스 표시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제 레코드 오디오라고 나오거든요. 얘를 하면은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면 이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녹음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랑 메모를 하나의 길로 엮어내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 글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프롬프트가 너무 길면은 전 그냥 아예 녹음기 켜고 그냥 말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분 49초 이렇게 찍혀 있죠. 제가 이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를 어떻게 연결하고 이걸 구성을 어떻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반영해서 이걸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글로 아예 안 쓰면 너무 좀 허전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남겼어요. 개조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메모들이랑 녹음한 거랑 제가 이제 한 줄로 친 프롬프트를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인터넷 서칭 안 하고 이제 저희 프롬프트에 이제 충실해서 그걸 만드는 거죠.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다시 칩니다. 그럼 얘가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아까보다 확실히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도 아까 지금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계속 이걸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라운딩 휠에 구글 서치를 껐고 템퍼러처 값이 낮으니까 얘는 이제 내 말에 진짜 완전히 충실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했을 당시에는 잘 몰랐어서 템퍼러처 값을 좀 높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길게 나온 건데 실제로 템퍼러처 값을 낮게 잡으면은 저만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티키타카를 했고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단계에서 제가 이제 만족할 만한 글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그걸 학업 계획서로 해야겠죠. 이제 이걸 학업 계획서라고 쳐봅시다. 그럼 줄글로서 이제 완전한 이제 학업 계획서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아이디에이션 자체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직접 설계한 글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학업 계획서로 내도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카페킬러 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다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쓴 건 AI가 쓴 거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하나 더 쓰거든요. 저는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만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개조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 개조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매우 편리합니다. 뭐 훨씬 효율적입니다처럼 이렇게 완결된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줄글로. 근데 이런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1번 뭐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창조임
공동지능 시스템, AI 시대의 경쟁력임 하고 이렇게 딱딱 끊기잖아요. 완결된 문장이 아닌 상태로. 이제 뭐 넘버링도 이제 적당히 있고 이런 걸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거든요. 전 이걸 다시 개조식으로 다시 분해를 해요. 완성시킨 글을. 근데 개조식으로 분해를 해서 근데 어차피 이거를 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어차피 아이디에이션 내가 한 게 맞잖아요. 내가 설계한 거 맞잖아요. 그럼 이제 티키타카 내가 하면서 한 거니까 이 개조식 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냥 저희 글로 이걸 옮겨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나의 언어로 그냥 다 바꿔가지고 이 표현 바꾸고 이제 문장 이제 완결시키고 해가지고 저만의 글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커닝 페이퍼 삼아서 이제 저희 글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뭐 커닝 페이퍼도 아니죠, 사실. 이 아이디어 만든 게 본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글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글을 이제 내가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나 이제 완성된 학업 계획서를 썼다. 그럼 이제 그걸 카피킬러의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 고려대학교 도서관 보면 있잖아요. 그냥 세종학술정보 말고 고려대학교 도서관. 일단 뭐 제가 로그인을 해놓긴 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뜨는데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학술 DB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전체 보기가 있는데 얘를 이제 누르잖아요. 잠깐만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딱 뜨거든요. 총 303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카피킬러입니다. 카피킬러를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눌렀다 치면은 이렇게 떠요. 카피킬러가. 이제 어지간한 국내 대학이랑 다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제 고대 계정이 있으면은 이제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얘가 해주는 게 뭐 표절률 검사를 해주고요.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이걸 검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개조식으로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 언어로 바꿔서 했다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카피킬러로 이거 검사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AI가 쓴 글이랑 내가 쓴 글, 그리고 기사에서 끌고 온 글이랑 어떤 것도 참고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내가 생각해서 직접 쓴 글, 그걸 해봤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진짜 높아요, 이게. 얘가 다 알아요. 근데 뭐 제가 직접 순수하게 제가 쓴 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정치학 전공 관련해서 쓴 글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썼다 100%가 나오는데 표절률이 3%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억울했죠. 아니, 나는 우리 보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썼는데 왜 3%지? 하고 해서 이제 너무 억까하는 것 같아서 좀 찾아봤더니 약간 이런 거 잡았더라고요. 그 정치학에는 이제 선출인단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개념이 있고, 뭐 승자 연합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그 개념을 약간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근데 사실 그 개념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그냥 어떤 사람이 쓴 논문이랑 어쩌다가 겹친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엇가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 뭐 흔히 있거든요. 그냥 이제 겹친 건데, 제 생각에 이제 뭐 교수님들이 뭐 그거 좀뭐 문제 삼을 것 같진 않고, 정 불안하면은 그냥 그 설명 방식을 그냥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 할 때도 얘한테 이렇게 검사를 맡아가지고 표준율이랑 이제 AI 이게 약간 낮게 나올 때, 제 생각엔 한 3% 이내? 뭐 좀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아예 0%라 도전을 해가지고 이게 0%는 뭐 3%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고치고 카피킬러 검사 맞고 고치고 카피킬러 검사 맞고 반복을 하세요. 그럼 이제 학업 계획서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정말 이제 내도 정말 제출을 해도 되는 학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냐? 너무 많지 않냐, 이게. 그럼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적게 걸립니다. 장담컨대 더 적게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AI랑 사람이 이제 듀얼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 제1의 뇌랑 AI 뇌, 제2의 뇌를 같이 이제 서로 티키타카 하는 듀얼 브레인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글로 퀄리티도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듀얼 브레인이 아니라 싱글 브레인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기만의 뇌로 다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일필휘지 막힘없이 그게 항상 다 써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글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이제 자랑은 아닌데 뭐 북한 학과랑 이제 정예과에서 이제 공부를 엄청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대신문이나 뭐 동아일보에서 이제 칼럼도 기고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글 되게 많이 써봤는데 나도. 근데 1필1시로 안 써져요, 그게. 그냥 한글이나 워드창 띄워놓고 좀 멍 좀 때리고 있다가 글을 쓰고, 아 근데 이 글을 썼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막 계속 생각을 해. 그리고 글을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짧은 글이면 그래도 좀 빨리 쓰는 편인데 좀 긴 글 있잖아요. 긴 글이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루 온종일도 걸리고요. 짧게는 길면은 진짜 몇 날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게 글 쓰는 게. 아, 글 써본 사람들 뭔 얘기인지 알 거야.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 근데 너무 효율이 안 좋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노트북 LM이랑 이제 나도 공부하고 노트북 LM도 공부를 시킨 상태에서 같이 이제 티키타카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메모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AI 스튜디오에 먹여서 그냥 일단 써줘 라고 하면 일단 얘가 써주는 거잖아요. AI 스튜디오가. 빠르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걸 걔가 써놓은 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 논리는 이렇게 하고 저 논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 구성은 어떻게 해라. 이걸 계속 티켓타카 하면은 이제 완성된 글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루 온종일 낑낑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바로 개조식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본인의 언어로 그걸 다시 옮겨 쓴 다음에 카피킬러에다가 이제 그걸 통과할 때까지 이걸 하면은 더 빠르죠. 제가 직접 해봤는데 실제로 더 빨라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납득이 안 되면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어느 게 더 빠른지. 진짜 이게 더 빠르거든요. 진짜.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학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도 되게 약간 좀 시간적인 거에서 약간 좀 쫓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것도 얘기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이제 합격자의 학업 계획서를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친구는 그거거든요. 문과거든요. 문과인데 상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과를 붙었어요. 약간 이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약간 되게 이 복전이라는 게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캠퍼스별로 이제 따로따로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종캠이 넣든 서울캠이 넣든 그냥 넣은 사람들이랑 다 경쟁을 해야 돼요. 이거 이준용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은 사람이 이제 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캠퍼스별로 티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티오가 그냥 통째로 그걸 같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복전을 이걸 한다는 거는 서울캠 애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걔네들을 이겨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이겨야. 근데 얘는 이걸 이기고 들어간 거지. 자, 이제 복수 전공이 문항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지원 동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건 한번 저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블러 처리를 좀 해놓긴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자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놓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얘 이제 어떻게 얘기했나 볼게요.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1학년 역사 과목에서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발행한 이제 단백전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부터 이걸 이제 경제 분야를 접하게 됐다. 이제 단백전 발행은 물가 상승 이외에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 현상은 과거에도 일어난 경제 현상이고 이제 오늘에도 이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제 현상 또한 역사처럼 반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스무스하게 잘 썼어요. 자기 전공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경제로 이게 어떻게 관심 분야가 넓어졌는지 이거를 자연스럽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되게 혈압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려운 말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없거든요. 이거 뭐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300점 발행 이거 뭐 중고등학교 한국사에도 나와요. 아니 이거 초등학교 사회도 이거 나올걸요 이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되게 쉬운 거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 근데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약간 사람들이 약간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저도 옛날에 좀 실수를 했던 건데 뭔가 되게 막 복잡한 이론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되게. 그거 하다가 틀리면 또 어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안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박사까지 따신 분들인데 게다가 고대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님들 이분들 보면 미국 대학에서 박사 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선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따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 앞에서 이제 경제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학부에서 고작 몇 년 공부한 사람들이 서울킴 학생이든 세종킴 학생이든 교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아니,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이제 뭐 학부 졸업도 안 했으니까 고졸인 애들이 박사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죠. 이 친구는 되게 자연스럽고 쉬운데 뭔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게 되게 잘 쓴 거야, 이거. 마저 얘기할게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물가 조작 문제 등을 조사하며 사회 전반에 깃든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직접 탐구한 경제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향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이제 어떻게 확장됐고 이런 실천적인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풀었습니다. 또 마저 읽어볼게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무슨 봉사활동 중 지역아동 보호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저축의 중요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하는 경제교육 봉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한테 뭐 감사 편지 받고 경제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어, 더 나아가 경제와 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법률 아카데미라는 데 이제 뭐 참여를 하면서 정책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배우면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단순히 관심을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웠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실천을 했다는 걸 이제 보여줬으니까. 마저 읽으면 그래서 이번 경제학과 복수전공 지원으로 꾸준히 경제학에 대해 공부하고 거시 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의 다양한 현상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실용성과 더불어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전문 경제인을 목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난합니다. 굉장히 잘 쓴 지원 동기예요. 잘 썼어요. 실제로 얘 붙기도 했고,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렇죠? 본전공이랑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했죠. 방백전에서 인플레이션까지. 거창한 지식을 뽐냈나요? 없죠.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원 동기 쓸 때 이 두 포인트를 좀 공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이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건데,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아, 네. 관심 분야 보면은, 뭐 K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지역사회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어 여러 활동에 참여를 했다.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이제 실무 과목이네, 실무 과목.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지. 근데 거기 실무 과목에서 경제학과 공학기술의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 및 토론 활동을 진행을 했다. 연구 주제 선정 계기는 교육봉사 활동 중 알게 된 아이들의 경제교육 부재. 이거,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이걸 뭐 분석을 했고, 이런 이유로 이걸 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R, VR, 시각화 중심의 공학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로 경제교육 부재 문제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어 해당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다. 야, 이게 되게 계속 공학기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학 기술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경제 관련해서 자기 관심 분야를 이걸 하기 위해서 공학 관련해서 뭔가를 활용을 했다는 거잖아, 이런 기술들을. 이게 되게 진짜 키 큰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제 학교에서 쓴 일을 보면은 열의 아홉은 자기가 이제 복전하려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제일 전공했던 거 그것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차별점이 없어요, 차별점이. 그거 애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얘는 이제 공학이라는 굉장히 키 큰 포인트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자기 관심 분야를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거 되게 잘 쓴 거거든요. 그냥 실무 융합형 인재다. 얘 자기가 그걸 어필을 한 거죠. 되게 잘했습니다. 이거. 뭐 저는 공학기술개발과 경제교육 내용 검토를 담당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단순 해결한 제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해보고자 노력을 했다. 뭔가 되게 실천적이다는 걸 보여줬죠. 음, 경제교육 콘텐츠 내용 검토 중 물가 상승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내용을 두고 저를 포함한 소속된 경제 및 경영학 학생들과 함께 토론 활동을 진행을 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도 인위적 물가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물가 안정화 작업이 일부 허용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표현이 이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물가 안정화 작업.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제가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인위적 물가 상승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혼란만 준다는 반대 의견의 존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시스템이 100% 만능이 아니라는 점과 사람들마다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활동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과 경제학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제가 뭐 기억하라고 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물가 안정화 작업.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되게 엄밀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경제 전공하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보면은 이제 얘가 이런 워딩을 쓰니까 교수님이 이제 면접으로 들어오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대요. 그건 불공정 거래 규제 아닐까요? 이게 맞거든요. 사실 이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 학교에서 쓴 얘가 사실 이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얘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쓰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싶은 약간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미끼를 일부러 쳐둔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치니까 그 미끼를 교수님이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근데 얘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정도 얘기했죠. 공부가 되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얘가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통해서 얘는 뭔가 교수님이랑 이제 학문적인 티키타카가 되고 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걸 보니까 지적 수용성이 뛰어난 학생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상을 이제 심어주려고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가 이거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머리를 잘 썼어요. 되게 똑똑하게 머리 잘 썼어요. 그리고 아까 뭐 공학기술 되게 킥하다고 했죠. 진짜 관심 분야 이거 얘기할 때 약간 이런 포인트?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쓸 때 전반적으로. 뭔가 키 큰 포인트를 하나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반이 학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일단 학점이랑 학업 계획서랑 그리고 면접, 그렇게 세 가지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학업 계획서랑 면접은 그냥 같이 준비하면 돼요. 왜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학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이제 고대 서울 캠퍼스를 이제 편입으로 붙은 좀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걔한테도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냥 교수님이 이제 면접할 때 그냥 학계서에 있는 거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자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 맞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맞았고.
자, 맞아볼게요. 일단은 세 번째는 이때 학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항이.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얘 진짜 머리를 잘 써요, 얘가, 이 친구가. 세 번째 보면은, 이런 얘기 했죠. 이 복수 전공에 이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졸업 후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경제연구소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전 얘가 진짜로 석박사를 하고 싶은지 그건 모르겠거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진짜든 가짜든 간에 이렇게 쓴 건 잘한 겁니다. 왜? 교수가, 교수님이 수학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냥 약간 좀 웃자는 소리로 얘기하면은 노예를 데려오고 싶은 거거든요. 노예로, 그러니까 대학원생으로 삼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석사, 박사 하고 싶다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싶은 거죠. 교수님 입장에선. 근데 단순히 이것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누구나 거짓말은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걸로만 하면은 이제 충분치는 않은데 얘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학부생들이 이제 학교에 무슨 연구소가 있고 무슨 연구소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애들이. 근데 얘는 이거를 이제 딱 알아내가지고 이거 무슨 연구까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신뢰성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경제학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할 거다. 실제로 뭘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학 원론 원투와 미시경제 이론, 거시경제 이론 과목을 수강을 할 거다. 여러 가지 경제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나 좀 더 단단한 뼈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 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고 싶습니다. 무난합니다. 경제학 원론이나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거는 경제학과에서 되게 기본 과목이죠. 이거를 하겠다고 했고 왜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거까지로 얘기했어요. 단단한 뼈대를 갖추기 위해 이걸 하겠다고 근거까지로 이제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심할 건지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후 지역사회의 경제 원리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 지역도시 경제론, 경제발전론, 시장경제의 이해 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할 건지에 대해서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저 읽으면은 두 번째로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 및 연구 프로젝트 등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경제학 전공 지식에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협력하는 방법. 와, 좋은 표현입니다. 프로젝트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외에도 추후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 연구를 하며 논문 작성이 가능한 이론 경제 연습 과목 수강을 통해 일반 학부생으로서 어려운 경험들을 직접 해보며 경제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연구 프로젝트. 이것도 이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BK21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BK21처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기업에서도 이제 사업해서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맡기거든요. 정부든 기업이든. 근데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한 사람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꿰뚫어 본 거죠, 이거를. 연구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잖아. 그냥 단순히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협업하는 이런 거를 같이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얘가 이제 석박사 그거 가고 싶다는 거 하는 것도 좀 설득이 있는 거지. 신뢰성이 좀 있는 거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학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수강을 해서 학부생으로서 하기 어려운 이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뽑아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세 번째로 방학 기간에는 경제학을 교육학, 공학 등 여러 분야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를 위한 인턴 활동이나 경제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태색과 매경 테스트 자격시험 준비로 경제학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방학 때도 놀지 않고 공부를 하겠대요. 무난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읽으면 이러한 계획들을 기반으로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선별적인 정보 선택과 본인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하고 해석하여 지역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무난합니다. 잘 썼어요. 잘 썼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네, 대학원 어필을 했습니다. 교수진 니즈를 공략한 거죠. 후학 양성을 원하는 이제 교수인 심리를 저격을 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전공체험실 강의 영상 이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언급은 안 됐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잠깐만요. 제가 하나 띄워드릴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고려대학교 입학처라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렇게 입학처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처라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 이게 있어요. 그 전공 체험 강의실이라는 게 있죠. 그냥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있는 각 학과에서 자기네 전공에서 뭐를 가르치고 어떤 거를 공부하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이런 걸 얘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뭐 이 친구는 전경대니까 경제학과가 이제 전경대 있으니까 여기 뭐 누른다고 하면은 리스트가 쫙 나오죠.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경제학과 한번 찾아볼까요? 경제학과가 여기 있네요. 경제학과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이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죠. 뭐냐. 그냥 경제학과에서 대략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뭘 요구를 하는지,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뭘 공부하는지, 그냥 그런 야마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야마를 좀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친구 아까 그 하우스 기획서를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달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사업 계획서를 제발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면접을 할 때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학업 계획서를 참고해서 이제 면접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걸 학업 계획서를 썼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질문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면접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10분 안에 그걸 쳐내기가 힘들거든요. 쳐, 못 쳐낼 수도 있고요. 쳐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어려운 질문 자체가 안 나오게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하고, 아까 이제 보여줬듯이 가끔씩 이렇게 약간 좀 미끼 같은 거, 너무 크리티컬하지 않은 걸로 미끼 같은 것도 좀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면접도 통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걸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업 계획서랑 면접을 같이 그걸 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준비한 영역 안에 가둬야 돼요. 교수를. 이런 고도의 통제 전술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보여드리면은 원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마지막 항목이 이제 기타 항목이거든요. 기타 항목인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중 국가로부터 인문 백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심사를 거쳤고, 어, 실적 종합평가에서 인문 및 사회계열 양쪽 모두 인정받게 되었다. 음, 그렇대요. 제1전공인 땡땡땡 예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프로젝트, AR과 VR 기술 활용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프로젝트, 법률 아카데미 활동, 경제교육 봉사활동 등 경제 분야에서도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인문계열 수석, 인문사회계열 종합수석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꾸준한 노력으로 무슨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까지 학교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우수 학생으로서 경제 문제 해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경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얘 나열한 거죠. 자기 스펙을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뭐 인문 100년이랑
K무크랑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죠. 뭘 했는지 계절식으로 나열을 했죠. 아, 원래 이제 더 있긴 한데 이 친구의 그 뭐랄까 약간 좀 신상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블러 처리를 좀 했고 근데 일단 자기 그 스펙을 막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타에 사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걸 얘가 이렇게 했냐면은 그게 그 여기 이제 PPT 보시면은 별도 증명 서류 첨부가 불가하거든요. 복수증을 이제 넣을 때. 참고로 이거 학성 연계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증명 서류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는 그래서 이제 어필을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를 어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타 항목에다가 이걸 다 때려박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뭘 했는지. 그냥 자기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성실하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지를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글자로 그냥 다 때려박아서 그걸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얘가 보면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K무크 나오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 들어가기. 뭐 여기 발급 번호를 제가 지우긴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K무크가 있거든요. K무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EBSI라고 있잖아요. EBSI 보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이제 공짜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K무크도 이제 대학교 강의들을 이제 공짜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 들어가기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서울대학교 이중국 교수님이거든요. 저 이게 이분 유명해서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중국 교수님인데 네, 여기 경제학 바로 가기 여기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걸 하면 이수증을 준답니다. 그럼 이걸 들어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이제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 강의들을 일단 들어주고 퀴즈 풀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하면은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그 이수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수증이 나오면은 이렇게 발급 번호가 있어요. 그 약간 이수증에 보면 그 상단에 발급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은 단순히 내가 무슨 강의를 들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발급 번호까지 때려 박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교수가 한번 교수님이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발급 번호 쳐보면 됩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신뢰성이 다르죠, 신뢰성이.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되게 킥한 포인트였다, 이게. 잘 썼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잘 썼고. 음, 신뢰도를 극대화했다. 인증코드를 이걸 해가지고. 자, 시각적으로 압도를 해버린 거죠. 기타 항목에서. 이거를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걸 압도를 해야 됐던 거는, 아, 이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학점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보통 이제 정경대 복전이랑 이중을 그걸 한다고 하면은, 정말 못해도 4점 초반이거든요. 진짜 못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외교학과 이중전공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넣었을 때 당시가 아마 한 4점 이상과 4.29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표점이 그 당시에. 그거에서 했고, 다른 애들 붙은 애들 봐도 다 4점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이 당시. 근데 붙었잖아요. 근데 얘가 붙은 거는 여기 나일식으로 스펙 폭격했다고 했잖아요, 기타에서. 인문 백년장학금 이거 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활동이 그냥 활동을 많이 한 것만이 아니라, 톤앤 매너까지 다 맞잖아요. 그 경제학과 진학에 있어서 그 진학 당위성도 딱딱 맞잖아요. 자기 전공에서 왜 이쪽으로 관심이 확장됐는지로 잘 표현을 했고, 약간 좀 압도적인 활동량과 성실함을 시각적으로 먼저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논리도 탄탄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가 붙었잖아요. 학점이 낮은 대로 붙었잖아. 그럼 이유가 뭐였어? 이런 것 때문에 붙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덕분에 붙은 거죠.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학계서 파트에서는 이제 노트북 LM이랑 구글 AI 스튜디오 그리고 카피킬러를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학계서를 빠르고 압축적으로 빠르고 진짜 퀄리티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 후배 이 친구를 통해서는 학업 계획서 분석을 통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학업 계획서를 쓰면은 이제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발표 자료에는 종합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 제가 그거를 얘기하기 없어서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렇게 글을 남겨줬습니다. 좀 전해달라고. 면접은 보통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은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 네, 이거 교수님이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미끼를 물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인문백년장학금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이거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계획을 말해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학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이게 답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학계에서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있고 다만 약간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 있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보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친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던 문제잖아요.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질문인데 이 친구는 이거 관련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딱히 얘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술술술 답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학계서를 이제 해놓고 프로젝트 성실하게 하면은 면접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고, 그리고 약간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한 게 학업 성적은 이제 고고익선이 맞다. 근데 높다고 해서 합격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업 성적이랑 학업 계획서랑 면접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합격, 불합격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하면 안 돼요. 아, 물론 이 친구는 학업 성적이 부족하긴 했는데 근데 다른 활동으로 그냥 그걸 찍어 눌러가지고 뚫은 케이스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좀 잘한 케이스기도 하고. 그리고 목전이 이제 티오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해당 포트라인을 이제 넘으면 뽑고요. 넘으면 이제 뭐 이걸 이거 지원한 전원이 이걸 다 넣는다. 그럼 다 뽑아주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커트라인을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럼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경대 담당자 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수료증이 나오는데, 뭐 이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 인증번호 발급번호 이거 나온다고. 이거 이제 기타 문항에 기재하면 좋겠죠. 4번 기타 문항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복수 전공을 진입한다고 하면은 제1 전공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1 전공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심화 전공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제2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이나 융합이나 학생 설계 전공. 근데 일단은 그게 제1 전공을 이제 심화로 해서 복전을 가는 경우 장점이 뭐냐면은, 심화 전공을 하는 게 그 제2 전공을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좀 빨리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심화 전공을 하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중이랑 융합을 했다. 근데 이중이랑 융합을 한 게 본인이 복수 전공을 하려는 학과랑 뭔가 되게 유사하고 관련이 있는 학과다. 그러면 이제 진학 경위성 측면에서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과를 복전으로 넣었는데 경제학과랑 이제 굉장히 약간 좀 많이 겹치는 쪽이 그 서울 캠퍼스에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라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식자경이라고 있는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경제학 공부하거든요, 얘네들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식자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능하겠죠. 이제 식자경에서 이제 이중을 한 다음에 이제 식자경에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이제 경제학 이론이 좀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식자경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난 이제 경제학과에서 공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논리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선택이든 모든 선택은 다 트레이드 오프라서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심화가 더 좋다. 이 복전을 하기 전에 심화를 하는 게 더 좋다. 뭐 제2 전공을 하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건 없고 각자 본인의 니즈랑 논리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전략은 경제학과가 좋다. 이거 경영대랑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서울캠 경영대가 이제 사실 이거 서울캠 애들로 붙기 힘들어요. 서울캠 경영대는.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할 거면 상경계 쪽으로 할 거면 경영대보단 경제학과를 추천한다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를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수석 경영을 하래요. 네, 이런 게 있고, 네, 이거 공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불러 처리한 거고, 참고로 이거 본인한테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인한테 동의를 받았고, 한 이 정도가 있고, 어,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서울 캠퍼스 가면 이제 전공 디자인 센터라고 있거든요. 학부대학이라고 여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가면은 전공 관련, 그 다중전공 관련해서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니 그냥 제가 이제 다중전공, 이중전공 넣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저는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뭐 연구 교수님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다, 모든 전공이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인데, 여기 교수님들은 그 전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상관이 없는 게, 만약에 전공자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게, 전공자는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학계에서에다가 이런 이론 얘기하고 저런 이론 얘기해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게 안 좋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라고. 차라리 그냥 비전공자가 그냥 전공은 아닌데 그냥 글을 좀 잘 쓰는 비전공자가 봐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도 지원센터에서 이제 뭐 얘네들이 이분들이 뭐 이제 첨삭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분들을 뭐 해준다고 하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력 그 세종 캠퍼스에 이제 경력개발센터 쪽 있잖아요. 거기서 뭐 첨삭을 해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세종 캠퍼스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알더라도 이제 과기대 애들이 많이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DSC였나? 그 무슨 공유대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해서 과기대 애들이 그걸 좀 아는데 근데 서울팀에도 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있거든요.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냐면은 작은 단위 학위를 말한다고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을 규정하고 짧은 기간 동안 이수하는 교육 과정이래요. 그리고 서울캠, 세종캠 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수 인정 확정 시기는 8월이랑 2월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주관하는 학교가, 어, 주관하는 학과가 그냥 어지간한 학과에서는 이제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모든 학과가 다 하진 않네. 여기 경영대도 하고 있고요. 국문과, 한사과, 한문과, 사회과 여기 다 하고 있고, 생과대에서 하네요. 정경대에서도 하고 있고, 이과대, 공과대, 그러니까 이공캠 애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하고 있고, 디조부 하고 있고, 국제대학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보면은. 좋습니다. 여기 세종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서울킴에서 만약에 다중전공을 하고 있지 않은 세종팀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서울킴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이제 21학점 정도 되거든요. 그냥 서울킴 교양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캠 각 학과에 있는 그 전공 과목을 그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21학점까지는. 근데 이제,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우리 때는 이제 경영대가 있잖아요. 경영대에서 이제 전공 과목이 있는데, 하도 막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탁과생들 이제 지원 제한하는 수업이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서울캠에 있는 각 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제 어지간하면 들을 수 있어요. 21학점까지는. 그러니까 서울캠에서 다중전공하지 않는 세종캠 학생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경영대다. 경영대 복전을 어떻게든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경영대 직접 가서 한번 거기 교수님 앞에서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앞자리 앉고 진짜 질문 폭격하고 토론 진짜 열심히 하고 발표를 열심히 하고 중간기말도 진짜 잘 보고 팀플 할 때도 되게 리더십 있게 하고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완전 플러팅이 되겠죠 교수님한테는 얘 진짜 열심히 하는 애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한 교수님이 아니라 되게 학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한테 한다고 하면은 그럼 소문 좀 돌겠죠. 뭐 소문이 좀 돌겠죠. 되게 열심히 하면은 그게 티나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진짜 잘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근데 뭐 그걸 21학점을 그냥 아무 과목이나 들으면서 하면 되게 랜덤한데 굳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들으라는 거는
경영대에 제가 링크 이동할게요. 여기 가면은 경영대 마이크로 디귿 과정인데 서울 캠퍼스에 포테크 경영 AI 빌체인이고 스타트업 비즈니스 리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되게 야마가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테마가 있잖아. 테마가 확고한 테마가 있잖아요. 경영학 전공이긴 한데 확고한 테마가 있는 거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쓸 말이 많아지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쓸 대로 편하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런 테마로 관심이 있어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들었고,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해서 경영학과에서 이걸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플러팅이 되잖아. 플러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영대 애를 만나보고, 경영대 이제 조교들도 만나보고,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뭔가 되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얻을 수 없는 정보 있잖아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덤으로 다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지. 학계서가 그럼 얼마나 치밀해지겠어.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 복전이나 뭐 소변이라든지 그런 걸 진짜 너무 간절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듣고 오세요. 전 진짜 추천합니다. 뭐나 때는 없었어서 이렇게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있잖아. 그냥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디그리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완전 추천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 전공 박람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매 학기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전에 SK미래관 지나가다가 이거 봤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걔네 빼고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의대는 안 나왔던 것 같다. 나왔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의대는. 의대 간호대는 안 나왔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안 나올 만한 게 그쪽으로는 다중 전공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뭐 여튼 진짜 서울캠에 있는 거의 모든 학과가 다 튀어나왔거든요. 여튼 그냥 부스를 운영을 해요. 얘네들이 학과별로 해가지고. 그럼 가서 이제 부스에서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여기 학과 뭐 공부해요? 하고 막 물어볼 수 있고, 안내받고 받을 수 있고, 애초에 얘네들 홍보하러 나온 거니까, 자기네들 학과. 그리고 약간 그것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부스에서 이제 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종팀 학생들은 이걸 이제 평일에 하니까 좀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뭘 그런 걸 뭘 고민하고 앉아 있어. 그냥 교수님한테 얘기하세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날 수업 비우고 이거 할 건데, 좀 출석 인정이 좀 어렵겠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유도리 있는 교수님이면은, 아이, 그래, 갔다 와라, 까짓 거, 그렇게 얘기할 거고, 좀 깐깐한 사람이면은, 싫어, 꺼져, 약간 그럴 텐데,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고 그냥 가면 되죠. 그냥 뭐 하루 빠지는 건데 뭐 어때. 그냥 중간 기말고사 잘 보세요. 평소에 출석 잘하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걸 일단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추천을 하는 게, 아까 뭐 K무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이거 보면은 K클래스라는 게 있고 KU50W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KU50W 얘는 없어졌어, 이거는. 이건 이제 K클래스에 통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에서 이제 수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유해 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공유를 한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막 되게 이런저런 전공이 많이 있어요. KOCW 눌러도 이제 이동이 안 되죠. 페이지를 없애서 그렇습니다. K 클래스로 다 이관했어. K 클래스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열어 잠깐만요. 이제 열린 광자 이걸 눌러볼게요. 보면은 수업들이 이제 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교양이 보이는데 사실 교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공 수업들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전공 수업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열린 강좌 이제 사회과 그 전문 강좌라 그냥 있어. 하여간 있어. 전공 수업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싸리 이것도 있거든요. 그냥 KUCW가 아직 유튜브에 올렸던 그런 게 남아있어요. 나와있죠. 고려대학교 원격교육센터를 가면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전공 수업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쪽에.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로. 그냥 여기 있는 강의들을 약간 미리 땡겨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강의들을 미리 한번 공부해봐가지고 할 수 있겠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렵지? 잠깐만요. 뭐 이거를 뭐 만약에 하고 싶다. 나 같으면 그냥 이거 그냥 해가지고, 여기 링크 있잖아. 링크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가서 소스 추가해서 유튜브에서 뭐 해서 삽입을 해가지고 노트북 에다가 이것도 학습을 시킬 것 같아요. 물론 나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티켓 하면서 학업 계획서 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뭐가 어려워. 약간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와, 일단은 녹화는 다 됐고요. 일단은 오늘은 참석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녹화한 거라서 질문이 없으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에 아마 댓글 달기는 안 들리게 제가 뭐 막아놓긴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메타 개인 메시지로 이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생 많았고요. 다들 이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캠 아이들이든 세종캠 아이들이든 진짜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제 동생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